윌슨이죠.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윌슨이에요. 그게 윌슨이 아니 이제 왜냐면 윌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하세요. 맞아요. 아니 좀 오래 하니까 양념 좀 쳐주는 거야. 하세요. 만약에 에? 경제 권력이 너무 집중돼 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정부를 사버릴 정도로 매수할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된다면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딱 그렇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벌써 미국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게 재벌 권력 앞에 정치 권력이 무력해진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양념을 쳐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미국 재벌들은 완전히 거대 재벌 공룡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재벌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대공황에 올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 재벌을 인위적으로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JP 모간이 지금 우리 삼성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비중이 그렇다 스탠다드 오일 한쪽에 이만큼 있죠. 락펠러 있죠. JP 모간이 지금하고 다르게 철도회사, 은행, 그다음에 US 스틸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루즈벨트가 다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JP 모간은 투자은행만 해라. 은행 따로, 투자은행 따로. 그다음에 금산분리해서 산업자본 더 이상 못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것이 그 대목에서 이 진실을 그게 정말 저 재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몰라. 아니 그런데 한국에서도 정말 아까운 게 그러니까 그게 루즈벨트가 그걸 깰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루즈벨트는 뭐 무슨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온 초인도 아니고 백마 타고 온 초인은 저기 계시고 우리도 IMF가 있었죠. 우리는 IMF가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난 김대중 대통령이 참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정말 한국 경제가 그 곤두박질 쳤을 때 뭐 누가 달러 많이 써서 했어요? 국민들이 뭐 달러 많이 썼나요? 그거 다 저 재벌들이 쓴 거고 그게 다 관세금융에서 다 그 짝짝꿍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타이밍에 정말 IMF조차도 재벌개혁, 관료개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뭐 빨갱이가 와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IMF가 나와서 구조조정만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정리해고만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벌개혁, 관료개혁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 관체금융을 관체 경제를 깨야만 한국의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그런 취지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깨지 못하고 오히려 재벌과 관료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전도사가 되어버렸죠. 그 대목이 우리 한국이 정말로 그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87년 이후에 제일 좋은 기회로 놓은 거예요. 재벌 때 IMF 때 의원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나라 상황 같은 거 보셔서 그때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때 재벌과 정치인들과의 정권과의 관계. 재벌 개혁에 관한 한 솔직히 고백하면 준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 개혁과 관료 개혁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는 그 그림을 갖고 있었으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 텐데 우선 뭐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그 소방수 역할을 하는데 급급한 정권 초기였고 그리고 이제 중기 넘어서니까 이제 관료와 재벌의 포위가 된 거죠. 정말로 어떤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 이 재벌 경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청사진과 철학과 이런 것이 좀 없었어요. 그냥 그 위기의 와중에서 IMF도 뭐라 그러고 어쩌고 하니까 부채 비율도 좀 낮춰야 되겠고 경영 투명성도 좀 해야 되겠고 어쩌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신문에 어제 걸 보니까요. 이렇게 어떤 재밌는 통계를 올해에 대한 통계가 하나 있군요. 그 직장인 눈으로 바라본 2011년 핫 이슈. 그랬더니 부정적 인물 1위 누굴 것 같으세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40.9%. 차지하셨어요. 두 번째가 누굴 것 같으세요? 오세훈 13.3%. 세 번째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 올라와 있어요. 강용석. 이 정치인들 중에서 뽑는 거죠? 아니요. 그다음에 강호동. 그다음에 나경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정적 인물들이.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뭐 당신 얘기했던 뭐 녹색 뉴딜이든 747이든
뭐 엠비노믹스든 그중에 뭐 하나 더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또 뭐 부자 대세요란 말이 자기 말로 조금이라도 느껴졌다고 한다면 40%까지 정도 부정적 인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낮은가 하고 부정적인 인물이란 말은 많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샐러리맨들이 이건 평범한 샐러리맨들입니다. 평범한 높은 사람 말고 평범한 샐러리맨들에게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 서울에 사는 샐러리맨 평균치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대치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치 분야가 28.7% 가장 낮았군요. 그리고 두 번째 낮은 게 경제 분야예요. 39%. 그 정치와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다. 이분들 평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한 원인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경제 민주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 얘기를 줄여 말하면 이겁니다. 월급 빼놓고는 다 올랐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하기 참 힘들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결국은 이제 사람의 문제, 경제와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경제 문제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대민 의원님 국사학과 나오셨죠? 예, 이제 한홍구 교수. 우리가 왜 우리 헌법 요즘은 맨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뭐 119조 얘기하고 뭐 한국이 119가 2개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소방서하고 헌법 119조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대체 어느 때부터 따질 수 있을까요? 아까도 할아버지 얘기를 한홍구 교수가 얘기하셨는데 헌법 기초를 하신 유지로 박사가 제안 헌법에 한홍구 교수가 제헌법 얘기하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굉장히 주관적인 혈족 관계에서 이런 제헌법 얘기가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그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원래 국민이 아니고 초안에서는 인민이었는데 그걸 윤치영 선생이 이걸 고집해서 국민으로 어떻게 바뀐 거. 그래서 인민이란 말을 뺏긴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그 노동 3권이 아니라 노동 4권. 노동 3권 더하기 그 제헌헌법 18조에 보면은 노동 4권이었어요? 18조에 보면 이익균점권이라는 거. 이익균점권.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반성문을 또 하나 쓸 대목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요새 반성 너무 많이 해서 큰일이네. 아까 말씀한 2항 지금 119조 2항. 근데 이제 순서가 1항 다음에 2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재벌들은 1항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항보다. 근데 1항은 우리 민주당 선배들이 기초한 거고 2항은 민정당 국회의원이 설계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김종인 박사는 그렇죠. 민정당 소속이었고 근데 헌법기초위원 중에 1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 근데 거기에 그 전에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인데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기업을 개인의 기본권 수준으로 올려버린 거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 민주당 선배님들 기초위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딱 거기까지가 그 우리 흔히 옛날 야당사에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통 야당 한민당의 맥을 이어받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87년 헌법이 왜 경제민주화를 담지 못했는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담지 못했는가가 그때 민주당까지만 해도 그 양김에 싸우면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거죠. 지금 119조 2항이 지금 이 시대 헌법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하고 행복의 근거기도 한데 적정소득 분배를 얘기하는데 적정소득 분배 없잖아요. 또 경제력 남용 방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없어요. 또 경제 주체 간의 조화 그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 법률로 규제와 조정하라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한진 정리하고 400명 한 다음 날 174억 주식 배당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현금 배당하고 또 종편에다 투자하고 종편에 투자하고 이게 119조 위반이잖아요. 적정한 소득 분배 아니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력의 남용 방지도 아니고 이게 119조 다 위반인 거죠.
또 하나 사례 우리 들면 저 식당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 안 그래도 못 사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비싸게 받냐 하고 데모할 119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 119가 답을 탁탁 해줘야 돼요 그때. 그 또 하나 그거 얘가 하면 바뀐다는 거죠. 현대 네. 자동차 저도 가서 보고 참 거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바퀴 만드는 사람, 앞바퀴 끼는 사람은 정규직, 뒷바퀴 끼는 사람은 하도급, 사내하청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내하청 그게 불법 파견이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안 들어. 대법원이 판결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응? 규제와 조정을 하라.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한 거 이상 엄격한 그 엄정한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무력화되는 거죠. 그리고 왜 앞바퀴 끼는 거하고 뒷바퀴 끼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데 동일한 노동인데 이렇게 임금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50%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적정한 소득 분배도 깨지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도 깨지고 규제와 조정도 안 듣지 경제력 남용 방지도 안 되지 119조 위반한 사례가 대한민국 30대 재벌 대부분의 지금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전부 119조 위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 이걸 그러면 MB 입장에서는 그 겨우 이제 들고 나온 게 헌법 위반인 그 거죠. 초과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건희는 이게 뭐 공산주의 나라만 이제 사회주의 나라만 이제 모르겠다. 굉장히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 MB가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저기 그랬더니 정운찬 교수가 김재동이 한마디 했어요. 그 회장님 그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저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벌이 먹었단 말이야. 먹은 거를 그래 너 먹었어. 그걸로 게임 끝났는데 근데 개평 좀 나고 우리 좀 너나 먹자. 그런 건데 지금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이 그걸 그 초과이익을 독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이 있었냔 말이죠. 삼성전자하고 포스코하고 어딘가 세 개의 기업을 합쳐서 2010년까지 3년간 전기 요금으로만 사실상 국민 세금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만 해서 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고작 50억 낸다고 하는 것은 1,000억밖에 안 돼요? 더 되지 않아요? 전기 요금만 해서. 그러니까. 전기 요금만 해서. 그러니까. 예. 정부가 있고 재벌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그중에 국민이 제일 약하잖아요. 근데 정부와 재벌이 이 편을 짜가지고 국민을 핍박하는 그렇죠. 게 지금 이제 그렇죠.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면 삼성 백혈병 삼성전 백혈병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 삼성전자에서 47명인가 숫자가 좀 그런데 어쨌든 저 백혈병 그 사망자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이 그 몇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서 1심에서 예. 백혈병으로 인정해라. 산재에다가. 그런데 이 말하자면 그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해서 유족이 이제 산재를 신청한 건데